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놀랍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기준 20%를 넘어섰습니다. 10년 후면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제 논리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노인이 많아지면 노인을 위한 산업이 성장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실버타운, 노인 의료 서비스. 수요가 폭발하니 공급도 늘어나고 돈도 벌리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정반대입니다. 요양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영난 수준이 아닙니다. 10년, 15년 멀쩡히 운영하던 병원들이 하루아침에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병상을 찾아 3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지방에서는 병원 자체가 사라져 집에서 임종을 맞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은 늘어나는데 침대는 사라진다. 이 기한 역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년, 30년 후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충남 아산시, 서울에서 차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중소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이승호 원장, 58세. 그는 8년 전 이곳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아산시의 고령화율은 25%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제대로 된 요양병원이 손에 꼽을 정도였죠. 여기라면 평생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선배 의사들도 말했습니다. 노인 많은 곳에 깃발만 꽂으면 평생 먹고 산다. 실제로 처음 5년은 그 말이 맞았습니다. 120개 병상 규모의 병원은 항상 90% 이상 차 있었습니다. 대기자 명단도 길었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언제쯤 입원할 수 있냐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왔죠. 이 원장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도 두둑이 챙겨줬습니다. 병원 시설도 개선했습니다. 환자 식사 질도 높이고 물리치료 장비도 최신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기점으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코로나19 여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끝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60% 초반, 빈 침대가 40개가 넘습니다. 이 원장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환자 한 명을 하루 돌보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간병 인력 1인당 하루 약 7만 원, 환자 식사 하루 1만 5천 원, 의료 소모품, 기저귀, 거즈, 소독제 등 1만 원, 시설 유지비, 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2만 원, 간호사, 의사, 행정직 인건비 배분 3만 원, 기타 관리비 1만 5천 원, 총합 약 17만 원.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수가는 얼마일까요? 환자 중증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2만 원 수준입니다. 환자 한 명당 하루 5만 원씩 적자. 60명의 환자를 돌보면 하루 300만 원 손해입니다. 한 달이면 9천만 원, 1년이면 10억 원이 넘습니다. 환자가 많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 원장은 올해 안에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박민수 씨 51세.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난해 11월 79세인 어머니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고관절 골절, 즉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평생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할 수도 있어요. 요양병원에서 최소 3개월은 집중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인데 병원이야 널렸지. 집 근처로 깨끗한 곳 골라서 가면 되겠지. 퇴원 일주일 전부터 박 씨는 병원 찾기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전화, 강동구의 한 요양병원.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재활치료 때문에 입원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여성 병상은 10,000원입니다. 대기 순번이 48번이세요? 48번이요? 그럼 언제쯤 입원할 수 있나요?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비슷했습니다. 송파구의 한 병원. 저희는 회복기 재활 전문 병원이라 중증 환자만 받고 있습니다. 고관절 수술 정도는 죄송합니다. 광진구의 한 병원,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현재는 신규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병상 하나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범위를 넓혔습니다.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심지어 경기도 하남, 구리, 남양주까지 무려 16곳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중 즉시 입원 가능하다고 한 곳은 단 2곳. 하나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시설. 직접 가서 봤는데 4인실 병실이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복대선 소독약 냄새가 강하게 났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기도 김포의 한 병원. 시설은 괜찮았지만 집에서 왕복 2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일 면회를 가기엔 부담스러운 거리였죠. 박 씨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기로 한 겁니다. 낮에는 인근 재활센터에 모시고 저녁에는 박 씨와 아내가 교대로 어머니를 돌봅니다. 간단한 물리치료, 식사보조, 화장실 이동, 처음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조퇴하거나 반차를 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을 그만뒀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지금은 제가 50대 초반이라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20년 뒤 제가 70대가 되었을 때 제가 아프면 누가 저를 돌보죠? 제 아들은 하나뿐이에요. 그 아이가 혼자서 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때는 병원 자체가 남아있기나 할까요? 전남 담양군 대나무와 메타세콰이어 길로 유명한 작은 군입니다. 이곳의 인구는 약 45,000명. 그중 65세 이상이 35%를 넘습니다. 전형적인 초고령 지역이죠. 7년 전만 해도 읍내 요양병원이 4곳 있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든든한 안전망이었습니다. 아프면 저기 가면 되지. 하지만 지금은 2곳만 남았습니다. 하나는 2년 전 폐업했고 다른 하나는 작년에 요양원으로 간판을 받고 달았습니다. 병원과 요양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며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요양원은 돌봄 중심의 시설입니다. 담양에 사는 최영자 할머니 80세, 남편 최할아버지 83세는 작년 겨울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됐고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혈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마비가 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재활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 골든타임이에요. 퇴원 후 갈 곳을 알아봤습니다. 담양에 남은 요양병원 2곳은 모두 10,000원이었습니다. 대기자만 20명이 넘습니다. 광주로 눈을 돌렸습니다. 광주 시내 몇몇 병원은 자리가 있었지만 담양에서 광주까지는 차로 40분, 왕복 1시간 20분입니다. 83세 할머니가 매일 그 거리를 오가며 면회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교통비, 식사비까지 생각하면 경제적 부담도 컸죠. 결국 최할아버지는 집으로 왔습니다. 전문적인 재활치료는 포기했습니다. 주 2회 방문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간단한 마사지와 관절 운동을 도와주는 게 전부입니다. 최할머니는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읍내 병원에 모셨을 텐데 병원이 사라지니 우리 같은 노인들은 갈 데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났고 남은 건 늙은이들 뿐인데 늙은이를 돌볼 병원마저 없으니 이게 나라냐 싶어요. 담양군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 폐업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적자를 감당 못하면 문을 닫는 거죠. 군에서 보조금을 줄 수도 있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의료 인력입니다. 젊은 의사 간호사가 이런 시골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설령 온다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노인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급은 무너지고 있을까요? 경제학 교과서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엔 5가지 구조적 원인이 얽혀 있습니다. 원인 1. 일당 정액제 시스템의 구조적 함정.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바로 일당 정액제.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든 어떤 약을 쓰든 하루에 정해진 금액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뷔페와 비슷합니다.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입장료는 똑같죠. 이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건 2008년입니다. 당시 취지는 좋았습니다. 과잉 진료를 막고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를 만들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가와 인건비는 매년 오르는데 수가 인상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2015년 평균 수가 환자 1인당 하루 약 10만 원. 2025년 평균 수가 환자 1인당 하루 약 12만 원. 10년간 20% 인상입니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어땠을까요? 2015년 최저 시급 5,580원. 2025년 최저 시급 1만 30원. 약 80% 인상. 식재료비 의료 소모품 가격은 평균 40%부터 50%까지 상승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도 30% 이상 올랐죠. 결과적으로 병원들은 환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에 갇혔습니다. 한 요양병원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가가 원가를 못 따라가니 병원을 운영한다는 게 자선사업이 돼버렸어요. 제가 의사가 된 이유는 환자를 돕기 위해서지만 병원이 망하면 환자도 도울 수 없잖아요. 원인 2. 인력 비용의 폭발적 증가. 요양병원의 가장 큰 비용은 사람입니다. 간병인력,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시설관리 인력, 행정직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환자 안전과 돌봄질을 유지하려면 이 기준을 반드시 맞춰야 하죠. 특히 간병 인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간병사 1명이 환자 5에서 6명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3에서 4명 담당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화상 환자의 경우 체위 변경, 기저귀교체, 식사보조, 욕창관리,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간병사 1명당 연봉은 평균 3천만 원 수준입니다. 환자 60명 규모 병원이라면 간병 인력만 최소 15명은 필요합니다. 인건비만 4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총 인건비는 연간 8억에서 10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병원 수입은 환자 60명 곱하기 하루 12만 원 곱하기 365일은 약 26억 원 정도. 인건비, 식대, 관리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거나 적자입니다. 한 간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도 일에 비해 급여가 적다고 느껴요. 그렇다고 병원이 우리 급여를 더 올려줄 여력도 없고 결국 젊은 간호사들은 대학병원이나 개인 병원으로 가려고 해요. 요양병원은 기피 대상이 됐습니다. 원인 3.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예상치 못한 역효과. 정부는 2019년부터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노인들을 병원에 가두지 말고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게 하자. 이념 자체는 훌륭합니다. 실제로 경증 환자의 경우 집에서 돌보는 게 정서적으로나 비용면에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택의료 방문 주간 보호센터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실제로 주간 보호센터는 2018년 전국 4,200여 개에서 2024년 6,800여 개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자도 급증했죠. 그런데 이 정책이 요양병원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정부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재택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환자들은 병원 대신 집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내고 입원하는 것보다 집에서 주간 보호센터 다니는 게 경제적이고 편하다. 결과적으로 요양병원에는 어떤 환자들이 남게 됐을까요?
중증, 고위험 환자들입니다. 치매 말기, 와상, 욕창, 이들은 돌봄 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24시간 집중 케어가 필요하고 사고 위험도 높죠. 하지만 수가는 똑같습니다. 경증이든 중증이든 일당 정액제니까요. 병원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높아졌는데 수입은 그대로인 상황. 한 병원 관계자는 말합니다. 커뮤니티 케어 자체는 좋은 정책이에요. 하지만 병원 수가 체계가 함께 바뀌지 않으니 우리는 고위험 환자만 떠안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환자를 선별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고 결국 적자만 커집니다. 원인 4. 극심한 양극화, 살아남는 병원 대 죽어가는 병원. 흥미로운 건 모든 요양병원이 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부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활 전문 병원, 병상 가동률 95%, 대기자 200명 이상. 이곳의 1인실 비용은 하루 3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특화입니다. 이 병원은 일반적인 장기 요양이 아니라 회복기 재활에 올인했습니다. 뇌졸중 후 재활, 골절 후 재활, 척추 수술 후 재활. 환자를 빠르게 회복시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집중합니다. 이런 병원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반 요양병원보다 30%부터 50%까지 높은 수가를 받습니다. 게다가 회복이 빠른 환자들을 다루니 침대 회전율도 높습니다. 한 환자가 3개월 만에 퇴원하면 그 자리에 새 환자를 받을 수 있죠. 또 다른 특징은 선별입니다. 이런 병원들은 환자를 매우 까다롭게 고릅니다.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만 받습니다. 치매나 와상 환자는 받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성은 높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알짜 병원은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시설도 최신식이며 의료진도 우수합니다. 반면 나머지 90%의 일반 요양병원은 중증 환자를 떠안고 적자에 시달리며 폐업을 고민합니다. 이게 바로 요양병원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부자 노인은 프리미엄 병원에서 최상의 케어를 받고 가난한 노인은 갈 곳조차 찾지 못하는 마지막 원인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충격적입니다. 바로 절대 인구 감소.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니 요양산업이 뜰 것이다. 특히 지방은 고령화율이 높으니 요양병원이 호황일 것이다. 이 논리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지방의 고령화율은 30%, 40%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바로 절대 인구입니다. 고령화율이 높아지는 건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노인 수가 늘어나서, 두 번째, 젊은이가 떠나서. 지방은 두 번째가 주된 원인입니다. 전북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전북 인구 약 184만 명, 2024년 전북 인구 약 177만 명, 7만 명 감소. 2018년 전북 65세 이상 인구 약 37만 명, 20.1%. 2024년 전북 65세 이상 인구 약 40만 명, 22.6%. 겉으로 보면 노인 인구가 3만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전체 인구가 7만 명 줄었으니 사실상 청년층 10만 명이 떠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는 노인 인구조차 정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노인도 언젠가는 사망합니다. 새로 유입되는 노인보다 사망하는 노인이 많아지는 시점이 오는 거죠. 전북의 경우 2027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충격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병원을 지었는데 정작 환자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고. 실제로 전북 지역 요양병원은 2018년 62개에서 2024년 54개로 13% 감소했습니다. 병상수도 1만 9천 개에서 1만 7천 개로 10% 이상 줄었습니다. 한 전북 지역 병원 관계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고령화 특수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소멸한파였습니다. 젊은이는 물론이고 이제는 노인마저 줄어들고 있어요. 병원을 새로 짓겠다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는 사람만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아산의 적자 병원, 서울의 병상전쟁, 담양의 의료 사막화, 전북의 인구 소멸. 이 모든 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2045년 당신이 70대가 되었을 때 지금 30대, 40대인 여러분, 20년 후 여러분은 60대, 70대가 됩니다. 그때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1인 가구 비율 40% 이상, 무자녀 가구 30% 이상, 형제 자매가 없는 노인 50% 이상.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자녀가 2명, 3명, 많으면 4명입니다. 형제끼리 돈을 모아 병원비를 낼 수도 있고 돌아가며 부모를 모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세대는 다릅니다. 자녀가 1명 아니면 0명, 형제도 1명 또는 0명. 만약 여러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다면, 만약 치매 진단을 받는다면, 만약 고관절이 부러진다면 누가 여러분을 돌볼까요? 자녀 1명에게 모든 걸 떠맡길 건가요? 그 아이의 인생은요? 그 아이도 직장을 다니고 자기 가정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병원에 입원하면 되지 않냐고요? 과연 그때 병원이 남아있을까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2045년 요양병원 수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수도권에는 소수의 프리미엄 병원만 남고 일반 서민이 갈 만한 병원은 대기가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지방은 아예 병원 자체가 사라집니다. 돈이 있어도 침대가 없는 시대, 예약하려 해도 대기자가 수백 명인 시대.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2040 돌봄 대재앙 시나리오입니다. 간병 파산의 시대. 설령 병원에 입원한다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바로 간병비입니다. 현재 간병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하루 평균 12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한 달이면 36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입니다. 6개월 입원하면 2,160만 원부터 2,700만 원까지, 1년이면 4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중산층 가정도 1년 버티기 힘든 금액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병원비, 약 각종 소모품비까지 합치면 한 사람의 요양으로 가정 경제가 무너집니다.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20년 후 당신은 어디서 마지막을 맞이할 건가요? 서울도 대기가 6개월이고 지방은 병원이 아예 사라진 이 나라에서 당신은 마지막 20년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집에서 자녀에게 짐이 되며 지낼 건가요? 아니면 돈을 모아 프리미엄 시설에 들어갈 건가요? 그도 아니면 병을 방치한 채 외롭게 지낼 건가요? 이건 먼 미래의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답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권조차 없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 만약 내일 당장 부모님이 쓰러지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병원으로 모실 계획이신가요? 2.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는 요양병원 부족이나 폐업 문제를 체감하고 계신가요? 3. 20년 후 여러분 자신이 아프게 되면 누가 어디서 여러분을 돌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